새롭게 출발하는 뉴스데스크. 오늘 뉴스는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 찾아내지 못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추가 비자금 2천억 원이 사정당국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의 규모가 공식 확인된 건데요. 이 규모가 전부인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MBC에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2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비자금이 은행의 예금 계좌가 아닌 주식 계좌 20여 개에 흩어져 있고 이 회장이 아니라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천억 원은 처음 예치한 금액의 2배 이상의 평가 차익이 더해진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혀내지 못하고 숨어있던 차명 계좌에서 다시 거액의 비자금이 드러난 겁니다. 삼성 관계자는 2008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계좌를 2011년 자체 발견해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고 계좌 개수는 20여 개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돈은 이건희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건 지난 5월 한 유명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였죠. 그런데 업체의 시공 이력과 고객 장부에서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공사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공사 대금 수십억 원이 업체로 들어갔는데 어찌된 게 이 회장 자신도 가족도 아닌 제3자의 수상한 이름으로 지불됐습니다. 이 회장의 추가 비자금 꼬리가 확인된 순간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드러난 이 회장의 비자금 규모는 삼성 특검을 통해 발견된 차명 계좌 1,199개, 액수는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당시 특검은 이번에 드러난 차명 계좌를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당시 특검 관계자는 MBC에 10,000개 넘는 계좌를 추적해 가능한 모든 차명 계좌를 찾아냈다며 삼성도 누구의 계좌에 돈을 숨겼는지 기록해놔야 하기 때문에 차명 계좌 리스트를 작성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압수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찾은 게 아니라 못 찾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은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쓰레기차 석대 분량의 서류를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장의 추가 비자금 규모가 현재까지 파악된 2천억 원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효용 가치를 줬다면 한 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일단 한 개를 만들고 나면 20개에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추가 비자금 규모와 자금 출처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뉴스데스크의 진행을 맡은 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정상 체제로 돌아온 뉴스데스크는 앞으로 공영방송다운 뉴스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권력이 아닌 시민의 편에 서는 뉴스가 되도록 MBC 기자들 모두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오늘은 그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MBC 뉴스가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박성호 앵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MBC 뉴스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은 실제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사람이 칼을 들고 왼쪽 사람을 쫓아갑니다. 도망을 치고 있죠. 그런데 저 가운데 부분만 잘라서 확대해 보면 왼쪽 사람이 오히려 흉기를 들고 오른쪽 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겁니다. 저 카메라의 틀, 즉 프레임 바깥의 현실은 배제되는 것이죠. 선택과 배제가 뉴스의 숙명이라고는 해도 사실 왜곡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MBC 뉴스는 저 카메라와 같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피해자인 유족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깡패인 것처럼 몰아갔고 공권력에 농민이 쓰러진 장면은 꽁꽁 감춘 채 시위대 폭력성만 부각시켰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도 침묵.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퍼져도 침묵. 뉴스 자체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 국정농단이란 표현도 상당 기간 뉴스에서 금기어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드러내기보다 감추기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월호를 구하지 않고 정권을 구한 방송, 정부에 입이 되어 한 방향으로 몰아간 방송, 바로 권력에 충성했기 때문이고 공영방송의 진짜 주인인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MBC 안에서는 부당한 보도를 밀어붙인 세력과 그에 맞섰던 기자들도 있었지만 냉정히 말해서 시청자들께 그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뉴스는 계속 나갔습니다. 저항이 좌절됐다고 무기력과 자기검열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기자윤리,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MBC 기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죄송스러운 보도는 세월호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습니다. MBC 뉴스는 진실을 밝혀내기보다 은폐했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모욕하고 조롱하는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양효경 기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원고의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그럼 우리 아이들 저렇게 만든 거에 일조하신 분이 MBC입니다. 한 사람당 최고 3억 5천만 원. 저희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언론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희생되던 그 순간 MBC는 속보 경쟁 속에 오보를 양산했고 희생자들의 보험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청와대로 향하자 MBC는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4월 20일과 25일 두 차례 유족들을 작전 세력, 깡패로 몰아붙였고 뉴스는 몸싸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렀습니다. 밤사이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는데요. 안광한 MBC 사장은 뉴스를 극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자 했고 추모 분위기로 중단됐던 예능 프로그램들을 일제히 정상화시켰습니다. 세월호 뉴스는 축소됐습니다. 보도국엔 영상 통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유가족의 눈물, 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 학생들이 배 안에서 찍은 동영상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지침을 어긴 기자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고 보도국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의 조급증을 비난하는 박상우 전국부장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MBC의 반사회적 보도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MBC가 세월호 축소 보도 방침을 정한 4월 21일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날입니다. 태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태경하고 정부를 이거 두드러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다음 날 방송사들에 대한 직접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4월 22일 방통위는 방송사 조정 통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었고 바로 다음 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직접 KBS, MBC, SBS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 방통위, MBC로 이어지는 세월호 보도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겁니다.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한 선정적 보도로 청와대 책임을 은폐했고 해경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단식을 하던 유민 아빠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선정적으로 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단식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하라.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 지휘를 다그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찰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동부병원도 사찰하게 되고 이런 내역들이 이제 꼼꼼히 적혀 있는 걸 보고서 이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구나. 2015년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MBC 뉴스는 특조위를 공격했습니다. 교묘하게 왜곡 편집한 동영상이 동원됐습니다. 이 동영상 보도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관제 데모 지원으로 최근 구속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MBC 보도 사흘 전에 이미 보도 날짜까지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의도된 거고 기획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행적조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날 왜 하필이면 그 동영상을 보내서? 세월호 보도는 MBC 구성원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2012년 방송장악에 저항한 170일 파업 이후 1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징계받거나 뉴스 제작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영진은 그만큼의 대체 인력을 채용했고 이들을 이용해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기자들은 공포정치 속에 자기 검열을 하며 무력해졌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는 이 모든 것의 종합적 결과였습니다. 2017년 선체는 인양됐지만 세월호의 진실, MBC 보도 통제의 진실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좀 의문이 가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재수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보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보도 통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바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는 지금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BC 기자들 스스로의 철저한 반성과 다짐입니다. 나를 2번 죽인 건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KBS, MBC의 보도본부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언론을 따내야만 여러분들 틈바구니 속에 기레기가 단 한 마리라도 숨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저희들에 대한 뼈아픈 지적과 MBC 뉴스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오늘 하루로 사죄의 말씀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지난 몇 년간 MBC에서 벌어졌던 과오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요, 홍 대표 쪽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뒤엎는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4일 홍준표 의원실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 영상. 출입문 쪽 벽면 위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적당 불기.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 대표가 좌우명처럼 즐겨 썼던 말입니다. 2달 보름 뒤인 2010년 10월 19일 이때 촬영된 또 다른 간담회 영상에서도 역시 같은 액자가 보입니다. 유리창에 비친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준표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은 이보다 8개월 뒤인 2011년 6월. 의원실에서 이 액자를 봤다는 게 윤 전 부사장의 일관된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척자가 사람 인변에 두루주자인데 그것이 어떻게 척으로 읽히는지 그게 신기해서 내가 기억에 남았다라고. 반면 홍 대표 측은 이 액자를 의원실이 아니라 당 대표실에만 뒀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물론 두 곳에 걸렸던 액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자는 사람 인변이 맞지만 신방변이부터 틀린 글자입니다. 홍 대표는 과거 당자가 틀렸다는 지적에 액자를 내렸던 바 있습니다. 틀린 글자가 들어간 액자가 2개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결국 대표실의 액자는 의원실에 있던 걸 옮겨 걸었을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진실을 물어봤습니다. 사탕불기라는 액자가 2010년에 있었다는 영상이 발견이 됐거든요. MBC가 참 이상해졌네. 윤승모 부사장의 죽은 자가 남긴 메모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최종 선고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의 발견으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때 답이 자신에게 물어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퇴임 후인 2014년에 미국 엘라바마의 다스 미국 법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용히 들렀었다라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스의 하청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다스에 들렀다면서 이 지역에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다스 보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대통령 때는 못 오고 차려놓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제 퇴임 1년 반이 지난 2014년 9월 말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 CBMC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했습니다. 플로리다에 가기 전 애틀랜타에서도 며칠 머물렀는데 이때 이 전 대통령이 애틀랜타에서 차로 서너 시간 떨어져 있는 다스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다스가 400억 원을 투자해 엘라베마 공장을 완공한 지 7달 됐을 때로 당시 미국 법인의 등기 이사 3명 가운데 1명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였습니다. 제보자는 특히 교민사회에서 다스는 대통령 회사로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스 사람들 넣으시죠? 그 대통령 회사에서 돈도 많이 주고 그럴 텐데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 놓고서 너 이거 너네 아빠 맞니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질문이죠. 오늘 다스 전담 수사팀을 본격 출범한 검찰은 앞으로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을 찾다 보면 실제 다스가 누구 것인지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하거나 조산이 염려되는 여성들이 많지만 출산 전에는 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 임신 기간 중에 미리 쓸 수 없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출산 휴가 5일을 10일로 늘립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처음 3개월 동안은 지금까지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80% 최대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만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인데요.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남은 6개월은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게 되면 그 2배인 12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쭉 설명드린 내용 언제 바뀌는가? 주로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임신 28주 차인 사무직 회사원 박미선 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되면 직장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개별적인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워킹맘으로서는 이제 조금 더 격려 단절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일을 조금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아내 다음으로 육아휴직 중인 할인이 아빠 권태영 씨.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임금 보전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150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좀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가 좀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어떤 애들한테 좀 더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있는 돈이고 선물을 사줄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정책은 결국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불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사해야 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조직이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적용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게 뭐 법적으로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휴가가 끝나고 나서 기업에 복귀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신청할 남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업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연결해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지만 정작 산모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미숙아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특히 2대 이상의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쌍둥이 산모들은 산통이 시작되면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기도 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꼭 닮은 얼굴의 자매 쌍둥이. 6년 뒤 태어난 동생도 쌍둥이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던 날을 떠올리면 아빠는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니던 이천에 그래도 유명한 산부인과에서는 인큐베이터 2개가 없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출산 억제제 맞아가면서 하루 반 정도 버티다가 저희가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경기도 동탄의 산부인과를 다니던 쌍둥이 엄마. 임신 25주, 6달도 못 채우고 산통이 왔지만 아기 2명이 들어갈 인큐베이터가 나오질 않아 구급차를 타고 350km를 달렸습니다. 자리가 2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빅3 쪽으로 연락을 취해보니까 쌍둥이는 자리가 없고 돌고 돌다가 울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쌍둥이를 받아줄 병원이 나오기만 하면 어디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쌍둥이 엄마는 어렵게 찾아간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번 사건으로 딸을 잃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인큐베이터 2개가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 서울대에도 그랬고 마지막에 이제 이대 목동에 저희가 가게 된 거였거든요. 처음으로 진짜 그쪽 가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은 10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쌍둥이들의 조산율이 아기 1명을 출산할 때보다 12배나 높다 보니 인큐베이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전국의 인큐베이터는 3,400여 대. 전체 출산율은 떨어져도 쌍둥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큐베이터는 갈수록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인큐베이터의 연간 운영비는 한 대당 5억 원으로 하나당 평균 5,800만 원의 적자가 납니다. 인큐베이터 10대 운영하느니 CT 한 대 사가지고 CT 돌리는 게 낫죠. 병원 입장에선 인큐베이터 숫자가 적을수록 또 의료진이나 시설을 최소한의 기준만 넘겨 운영하는 게 오히려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일본 NICU 같은 경우는 최소 6명에서 10명 정도의 의료진이 같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신생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의료 과실에 대한 명확한 처벌만큼 인큐베이터 시설 확충과 지원 확대 대책도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MBC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적폐 수사를 강하게 추진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는 말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정치 보복과 수사 피로도 논란을 이유로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자신이 적폐 수사의 수사 기한을 한정지었다는 세간의 해석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갈등설이 제기됐던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해서도 강한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수를 뛰어넘는 승진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 비춰볼 때 현재 진행되는 각종 수사는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검찰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지 그냥 두면 되겠는가라고 전제한 문 총장은 우선 15개 사안을 먼저 조사하고 10개는 향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검찰청에서 감찰 담당 부장들을 차출해 조사팀을 맡기고 각 팀에는 2명의 로스쿨 재직 교수와 외부 변호사를 합류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의 효율과 공정성을 모두 담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나 검사들의 불법 행위와 부당 행위는 구분해 가려내겠다며 단지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내부 반발과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1인의 조직 총수에 의존하는 단일 통치 시대는 끝이 났다며 앞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 제천 화재 초기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굴절차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애를 먹었죠. 소방관들이 차량 유리창을 부순 뒤에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쩔쩔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당일 4시 5분에 도착한 소방 굴절차는 주차하는 데만 적어도 15분 넘게 걸렸습니다. 펌프차가 이동하고 고압선을 피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서너 대를 옮길 때까지 구조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차 유리를 깨고 차량을 옮긴 것도 이를 보다 못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내가 벽돌로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또 조성문 열고 타가지고 기아 풀어가지고 밀었어요. 제 바로 옆이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입니다. 이곳이 당초 차량들이 불법 주차했다고 알려진 도로인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어서 시간 제한 없이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불법 주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를 가로막는 차량 서너 대를 과감히 처리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주차 차량이 방해가 될 때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나중에 소방관들이 자기 돈을 들여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제 뭐 보상 관계가 이런 게 나오면은 복잡해지니까 확 치워버리면 괜찮은데 이제 그럴 게 쉽지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도 전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주차된 차 유리를 깨는 일은 흔하고 아예 소방차로 승용차를 밀어버리는 일까지 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벌어진 피해에 대해 소방관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새로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의 형사 책임을 줄이고 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해 이전보다는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앞으로 차량을 과감하게 이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경위도 설명을 해야 되고 개인이 크게 키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조직 사회에 있다 보니까 주차 차량이 대형 참사의 한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차량 손실을 소방관이 떠안지 않도록 규정한 법의 엄격한 현실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재희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 태스크포스의 검토 보고서가 내일 발표됩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해서 여러 문제들이 조목조목 지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영준 기자입니다. 5달간의 조사 결과가 담긴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는 무엇보다 양국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권 침해 소지가 있어 국가 간 협정에 잘 쓰지 않는 최종적 또는 불가역적 해결이란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이 공식 외교 경로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밀실에서 협상을 주도해 야기됐다는 점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합족해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일본은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両国の首脳が国際社会の前で約束したまさに事実でありますので、そうしたことを着実に実行に移していくというこのことが極めて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일본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 문제를 위안부 협상 검토 결과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내일 발표될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나온 균이 다른 아이들이 맞았던 영양주사제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의료진이 영양제를 소량씩 주사기로 나눠 담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나온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보건당국은 오늘 이 균이 아기들에게 공통적으로 투여된 지질 영양 주사제에서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양제는 사망사고 발생 하루 전인 15일 오후 입원 신생아 16명 중 5명에게 투여돼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또 대량 생산되는 이 약품이 이대 목동병원에서만 감염을 일으켰다는 점으로 볼 때 약제 자체의 오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용량으로 공급되는 이 영양제를 의료진이 신생아들에게 소량씩 투입하기 위해 주사기로 여러 차례 나눠 담는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났고 정맥 주사를 통해 아이들의 몸속으로 직접 균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자세한 오염 경로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이번 감염을 신생아들의 직접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대 목동병원에 대해 당초 결정을 뒤집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이번에는 비정규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당장 내년부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했던 비정규직 제로의 첫 발을 내디디긴 했지만 아직 난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파견 형태의 직원 3,0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전체 10,000명 가운데 소방대와 보안검색에 한정한 정규직 전환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검색이라고도 생각하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 2개를 만들어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현재 비정규직 가운데 현장직은 면접을 통해 채용되지만 대상자의 5%에 해당하는 관리직은 자체 시험을 보는 경쟁 채용을 거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정규직 전원의 고용 승계와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조는 절반의 성과라면서 이번 합의를 반겼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만 지속적으로 서로 노사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큰 틀의 원칙이 결정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공사 측은 기존 수준의 임금을 설계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인상을 포함한 처우 개선 요구가 강합니다. 말만 직접 고용이다. 이것은 지금 변한 게 없죠. 지금도 사실 용역 아웃소싱이라도 고용부에 시달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정규직 노조 역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완전 공채를 통한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고 있고 직접 고용이 늘면서 기존 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장 직원들을 잃게 되는 50여 개 용역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까지 전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큽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이번에는 작년 5월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로 서방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무슨 원조 사업을 홍보한다고 갔었습니다. 당시에도 뭔가 생뚱맞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 사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를 돕는 게 아니라 최순실 돕기였나요?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케냐 순방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푸드트럭을 둘러봅니다. 어떠세요? 여기 하루 한국 음식 먹어보니까. Have you tried Korean food? How do you like it? Really nice.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한류 문화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코리아 에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10대에 불고기를 비롯한 한식과 K-팝 비디오 등을 싣고 다니며 홍보도 하고 도움도 주겠다는 겁니다. 서로의 문화도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상황. 마침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에서 열린 서방 7개국 정상회의를 외면하고 굳이 아프리카에 간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교부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홍보에 앞장선 코리아 에이드 사업 뒤에는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리아 에이드는 현지 사정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라는 비난만 샀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그 음식을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그거 뿌려준다고 하는데 저희들 컨셉으로 보면 그거 전혀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다. 지난해에만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던 코리아 에이드는 결국 사업 차량을 아프리카 3개국에 무상으로 넘기고 종료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오늘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의 잘못과 시청자께 안긴 상처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시작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뉴스, 시민에게 응답하는 뉴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과세에는 90% 가까이가 찬성했습니다. MBC가 국회의장실과 실시한 특집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보도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를 적당히 끝내지는 않겠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치 보복, 피로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수사팀과의 갈등설도 부인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내지 못한 계좌들인데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의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행사에 간호사들을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인데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간호사들은 반강제적으로 동원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의원실에서 돈을 전달할 당시 봤다고 주장한 액자가 홍 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블록놀이 장난감처럼 조립하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집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기중기가 컨테이너처럼 생긴 주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한 층 또 한 층, 5개 층을 쌓아 올리는데 4일이면 충분합니다. 도심 속 작은 빈터에 30세대나 되는 번듯한 다세대 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집을 짓는 블록, 즉 주택 구조체를 공장에서 만든 뒤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은 블록을 쌓듯 건설하기 때문에 이처럼 작은 공영 주차장 정도의 부지만 있어도 충분히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열과 마감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입주를 시작합니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약 7개월 정도의 공기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모듈러 공동주택은 50%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입주를 앞둔 주택 내부는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실과 창호, 주방이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모듈러 주택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택지가 이제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모듈러 주택도 적극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같이. 연구진은 내후년엔 도심 짜투리 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0층이 넘는 모듈러 아파트를 지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